네, 요즘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깊습니다. 물론 주식 시장이 하락하는 것도 있겠지만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GDP 성장률 자체가 부족하다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 물론 이 중국의 산업 구조가 변화된다는 측면에서 이런 과도기는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서도 우리는 안심할 수가 없죠. 게다가 원자재 가격 하락하고 있고요. 좋지 못한 것들만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2의 금융위기가 다가오는 것 아니냐, 좀 그런 불안한 말을 내놓는 분들도 있는데요.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이 어떤 것인지 명지대학교 빈기범 교수님 모시고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사실 지금 글로벌 경제가 불안한 것이 한 가지 원인으로 잡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신흥국 전체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중국 문제도 있을 거고, 원자재 문제도 있을 거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2008년 금융위기랑 비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비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 2008년도 이른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는 당시 그 민간의 실패를 정부가 그 모두 뭐 흡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요즘의 위기는 그 민간 기업이나 민간 금융기관의 어떤 그 위기보다는 국가 부도 위기 가능성이 좀 더 중요한 그런 국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은 현재도 역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뭐 상당히 분명해 보이고요. 그 당시 위기에 뭐 연장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데, 뭐 벌써 8년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리스 위기라든가 미국 위기라든가 남유럽 위기라든가 인도 위기 등의 여러 가지 그 위기들이 많이 있었었고요. 그 경기도 뭐 계속 그 지지부진했었습니다. 우리가 금융위기를 보통 이제 금융 부분에서 주가 폭락이라든가 어떤 대출 부실화라든가 이런 문제가 그 결국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모든 그 경제 위기는 근본적으로는 실물 경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빨리 그리고 쉽게 관찰되는 부분이 그 금융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금융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보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 금융시장의 실패가 그 실물경제 실패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고 실물경제 실패를 금융시장이 먼저 포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그 실물 분야의 실패라고 한다면 주로 중국이 되겠는데, 중국의 좀 과잉 투자 또 부동산 버블, 주가 버블들이 또 주가 폭락 등이 또 관찰이 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래서 또 중국의 전 세계적인 또 어떤 임팩트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위기감이나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진 그런 상태인데, 또 심지어 저유가 문제도 또 중국하고 또 관련이 그 있겠고요. 결국은 중국 경기가 어떻게 그 연착륙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위기의 그 증폭 정도가 아마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가운데 2008년 금융위기는 민간 기업의 이 손실을 국가가 떠안아준 그런 격이다. 하지만 지금은 민간 금융기관보다 국가 부도의 위기가 더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국가 그렇습니다. 부도 위기까지 온 그런 국가들을 혹시 언급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지금 주로 그 저유가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그 저유가가 상당히 그 충격파를 미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그런 국가이다 보니까 뭐 당연히 유가가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니냐라는 뭐 단순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 저유가가 이 한국 경제도 굉장히 이 충격파를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그 국가부도의 위기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물론 그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어떤 이 민간의 그 위기를 흡수를 했던 그런 그 정부들이 되겠는데, 주로 미국과 유럽 정부인데, 미국은 한번 그 위기를 벗어난 적이 있고요. 네. 지금의 또 하나 국가부도 위기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산유국들이 되겠는데, 산유국들은 그 원자재 그를 많이 팔아서 그 수출하는 그런 국가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브라질이라든가 그 인도라든가 어떤 러시아라든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브릭스라고 하는 그런 국가들이고요. 네. 기타 또 중동 국가들 역시 지금 굉장히 소득이 크게 저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 대형 금융 위기는 이런 식으로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도 그렇고, 어떤 굉장히 금융시장에서 비중이 컸던 기업이 무너지게 될 경우 그들에게 돈을 빌려줬던 금융기업이나 아니면 국가들, 이런 부분들이 이 돈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줄줄이 위험성이 확산이 되는 그런 식으로 금융위기가 찾아오곤 하는데, 지금은 저유가 때문에 주요 원자재들의 수익성이 매우 악화돼갖고 글렌코어 같은 경우에도 작년 10월에 그 파산 위기 직면하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논리로 사실 제2의 금융위기가 찾아오는 것 아니냐, 그러면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랑 비슷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아마도 그 2008년도 위기의 시작은 아마도 그 예상치 못했던 이제 부동산 분야의 그 가격 하락 국면이 급작스레 도래를 한 것이고요. 그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동산 가격을 기초로 해서 많은 그 금융기관들이나 그 투자자들이 이른바 MBS라든가 CMO라든가 CDO 등으로 상당히 그 많이 연계가 상호 연계가 되어 있었었고요. 또 이른바 그 쏠림 현상으로 또 모든 금융기관이 이 그 부동산 가격이 특히 미국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에다가 그 배팅을 하는 익스포저를 좀 열어놓은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부동산 가격 하락하면서 그 수많은 금융기관이 파산을 하고 또 이 CDS라고 하는 또 파산에 대한 또 보장을 해주는 이런 신용파생 상품이 또 연계된 또 다른 금융기관이 연쇄 파산하는 뭐 이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부동산 문제 쪽은 아니고요. 주로 이 중국이 가장 그 근본 원인이 될 텐데, 이게 사실 그 알게 모르게 또는 직간접적으로 중국 경제가 잘 될 것이다에다가 그 배팅으로 그 익스포저를 많은 국가들이 열어놓은 것이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금융 분야가 아닌 실물 분야에서도 중국 시장을 겨냥을 해가지고 추가 설비 투자를 했다. 이것도 일종의 중국 경제가 좋을 것이다에다가 배팅을 한 그런 행위가 되겠는데, 근데 지금 예상이 되긴 했지만은 중국 경기 둔화가 의외로 좀 빨랐고 또 큰 폭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중국의 또 석유 수요까지 주니까 유가 하락에 또 영향을 미치고 또 그래서 산유국 위기가 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거기에다 미국이 이미 또 금리를 올렸고 뭐 하여튼 주로 근원지는 그 중국이지만은 뭐 이래저래 그 이 불확실성이 산재해 있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들어요. 이 민간 기업이 무너지게 됐을 경우, 뭐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뭐 극단적인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그럴 경우에는 물론 이 유럽과 미국의 어떤 그 국가적 차원에서 공적 자금을 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개별 기업들이 무너졌지만 대마불사라고 해서 우리의 혈세를 투입하는 게 맞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겠지만 어찌됐건 살려야 되니까 그 국적 자금을 투입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면 자금이 투입되긴 하겠지만 글로벌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되겠죠. 그러면은 더 큰 위험이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교수님은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 실제로 그런 어떤 국가 부도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게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 일반 기업에 대해서도 공적 자금이 투입되듯이 사실 국제 공조를 통해서 일종의 공적 자금을 주입을 하면은 그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자면은 그 작년도에 그리스가 사실 돈 떼어 먹은 거죠. 돈 떼어 먹은 거에 다른 국가들이 그 피해를 다 그 고스란히 감수를 해서 위기를 그 디폴트 위기 없이 이제 넘어가 준 것인데 이런 어떤 국제 공조가 가능하고 또 국제 협력이 가능한 그런 환경이면은 뭐 사실 그 그리스처럼 자기네가 그렇게 돈 떼어 먹고도 디폴트 안 나고 그 별탈 없이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거긴 뭐 유로라고 하는 굉장히 특수한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 특히 우리나라는 뭐 지금 우리나라의 뭐 국가부도 위기 이런 걸 얘기하는 건 맞지는 않겠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뭐 그런 정도의 위기에 처했다라고 했을 때 좀 사실 그 국제 공조를 뭐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그 중국이나 일본 또는 미국과의 어떤 통화수학 같은 그런 계약으로 어느 정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뭐 해결책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 지금 시장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중국이라고 하셨습니다. 금융시장은 이 중국 실물 경제 부진을 미리 포착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현재 중국의 실물 경제 시장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중국이 사실 그간 그 굉장히 고속 성장세 7%대를 유지해 오면서 뭐 그 일종의 그 실물 분야의 버블, 그 일종의 과잉 투자가 일어났고요. 또 과잉 투자를 할 수 있는 데는 또 여러 가지 또 과잉 부채가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본 조달해가지고 지금 그 설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어떤 이 경제 성장세를 또 감안해가 부동산 가격이 또 크게 또 그 올랐던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지금 다시 또 부동산 가격이 좀 하락세로 이제 보이고 있고 또 주식시장이 그 또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경기의 어떤 급락의 그런 문제를 일단 주식시장이 먼저 포착을 한 걸로 보는 게 맞는 것이지 그 예를 들어서 그 중국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하는 건 주식시장이 먼저 좀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이고요. 이 중국의 주식시장발 위기라고 하는 건 뭐 사실 그 근본적으로는 있기는 어렵겠습니다. 결국은 뭐 중국 경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러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5% 정도 성장한다. 그러면 엄청난 그 경착륙
하게 될 텐데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주식시장이 먼저 좀 알려주고 있는 그런 것이고 결국은 그 중국 경기가 얼마나 그 연착륙을 할 수 있겠는지 그게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런 중국의 실물 경제 현재 상황이 위기가 어느 정도까지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시나요? 크게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게 사실 그 중국의 그 경제 통계 지표를 좀 신뢰할 수 있으면은 좀 네. 조금 더 그 확실성을 갖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네. 올해도 6.9% 작년에 6.9% 성장을 그렇게 이제 그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또 좀 그 신뢰하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올해 그 어떤 성장 궤도를 보이느냐에 좀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6.5% 정도 이상으로 뭐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중국 경제에 대한 좀 과도했던 우려가 좀 사그라들 수도 있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렸지 예를 들어 5% 성장한다 그러면 상당한 그 후폭풍이 그 있을 텐데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좀 그 사회주의 국가의 좀 그 고유한 그런 어떤 통제 경제에다가 네. 또 어떤 지표를 또 조작할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 등이 같이 그 내재해 있어서 네. 사실은 좀 그 여러모로 좀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계속 기억에 남는 게 이 중국의 실물 경제 위기를 금융시장이 포착한 것이지 중국 금융시장발 위기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사실 요즘에 나오고 있는 뭐 유럽 쪽에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뭐 일본까지도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시장의 그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 양적 완화 정책이 지금 그 미국 그리고 또 영국 또 일본 뭐 유로 그 뭐 굉장히 대대적인 그런 그야말로 그 화폐를 풀어제끼는 이런 그 정책을 시행해 왔는데요. 다른 미국은 그래도 그 한 8년 동안 뭐 그렇다고 이제 어떤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 양적 완화 정책을 해온 것인데 네. 굉장히 그 정책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경기 부양을 했던 것은 아니고 무려 8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도 8년이라도 걸려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뭔가 경기가 다시 좀 그 극복을 하는 그래서 또 다시 또 뭔가 정상적인 국면으로 가는 데는 미국 달러화만이 사실 가능한 일이지 이게 다른 유로화라든가 그 뭐 엔화라든가 뭐 위안화라든가 이런 그 통화들은 불가능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그 어떤 양적 완화에 대한 효과에 있어서 그 미국 달러화가 워낙 그 전 세계적인 기축통화 또는 결제통화이다 보니까 미국 내의 달러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서로 그 보유하고 있는 달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고 네. 미국이 그런 그 화폐를 양적 완화로 그 풀어제끼면서 일종의 그 화폐 주조세라고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있는 부를 공짜로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게 미국 경기를 좀 더 물론 8년이라는 기간이 오랜 기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좀 호전세를 돌릴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될 수는 있었지만은 지금 미국처럼 그런 그 기축통화가 아닌 그 유로나 뭐 엔화나 이런 그 화폐들로는 그 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거고 또 자국 내 경기를 좀 부양하는 데 있어서는 뭐 좀 효과가 있을 수는 있어도 그게 뭐 근본적인 처방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빈기범 교수님과 함께 글로벌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슈엔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법한 이 몇 가지 이슈들을 저희가 직접 집어서 아주 자세하게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 내일은 저희가 더 풍부한 내용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엔 현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